30평대도 80억, 70억, 60억 이러니까 소위 10억 원의 대출을 받아서 1년에 1천만 원 원리금을 낸다 하더라도 한 사람 월급 정도가 그냥 집에 살고 있는데 삭제되는 거잖아요. 모두가 이제 가슴속에 상급지를 좀 품고 사는 것 같은데요. 이런 부동산 쪽에서는 계속 수강생들을 모집하고 막 바이럴을 시켜야 되는 그 입장에서는 그래 이 시장 아직 안 죽었어 라는 그런 정신적인 만족을 하는 것 같거든요.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홍주연입니다. 오늘도 홍주연이 반한 투적 60분의 장면들 함께 보며 깊은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최상욱 경제 전문가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최상욱입니다. 유튜브 최상욱의 부동산 심부름센터인 부동산 채널하고 주식 채널을 운영하는 최상욱이라고 합니다. 이제 부동산 정책도 시행이 됐고 실제로 저도 굉장히 좀 불안하긴 하거든요. 이제 누구는 집을 샀다 그러고 집값은 계속 오르고 있고 지금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은 한 줄로 요약하면은 서울의 똘똘한 한 채를 더 증폭시키는 형태로 가는 게 하나가 있는 것 같아요. 서울 마포구의 브랜드 아파트를 매수했다는 문영은 씨 부부. 아이 출산을 앞두고 오랜 고심 끝에 내린 결정이었습니다. 대출이 그러면 어느 정도 있으셨어요? 인테리어랑 취득세 다 해야 돼서 한 10억 정도 받았다 보시면 돼요. 이미 수년 전부터 마음에 둔 아파트들의 시세를 조사해 왔다는 부부. 해당 아파트를 사기로 결심했지만 계약은 쉽지 않았습니다. 내고를 하려고 이제 부동산이나 집주인한테 연락을 하면 바로 매물을 걷어들인다든지 호가가 계속 올라가고 그리고 저희가 봤던 단지들 막 7, 8팀이 줄 서서 보고 지각비는 계속 올라가고 있었다고 생각을 했죠, 그때. 남편이 그때 저를 설득했던 게 여러 번 이사를 갈 생각을 하지 말고 한 번에 제일 갈 수 있는 좋은 데를 가자. 이 지역이 엄청 또 올랐거든요. 저희가 또 샀을 때보다 더 많이 조금은 안도감으로 바뀌어 있어요, 지금은. 50년 만기로 대출받은 돈이 10억 원. 부부가 매달 상환해야 할 대출 원리금은 300만 원이 넘습니다. 한 사람 월급 정도가 그냥 집에 살고 있는데 삭제되는 거잖아요. 이걸 나갈 때마다 이게 맞나라는 생각은 하는 것 같아요. 서울의 중위 가격이 14억 정도 되고 서울 4분위는 19억이고 서울 5분위는 30억이 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두 자릿수 금액대에 대출을 해야 되거든요. 네, 마지막에 남편분께서 그래도 만족스럽다. 나는 마지막에 사다리에 올라탔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네, 그래서 25년 627 대책이라는 그 대출 상한을 6억으로 묶은 정책이 나오면서 이런 두 자릿수 대출이 멈추게 되었고 이제 그 이후에 가격 상승률이 조금 둔화된 게 급격히 나타났던 것도 이제 5월이나 4월, 5월, 6월에는 이런 과다 대출을 받으시는 분들이 아주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부동산이 저는 2010년대 급등기를 거치면서 이제 주거 서비스라는 효용에서 자산으로 완전히 바뀌었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주거비를 내고 사는 효용에서 효용은 가성비를 추구하는 건데 이게 자산으로 변하게 되면은 자산은 기대 상승률이 큰 거가 좋은 자산이 되는 거거든요. 내가 돈을 얼마를 내고 원리금 부담이 얼마라 하더라도 소위 10억 원의 대출을 받아서 1년에 6천만 원 원리금을 낸다 하더라도 내가 산 15억 집이 1년에 10%가 올라간다고 생각하면은 그 사람한테는 내가 지금 내는 6천만 원보다는 기대 상승률이 더 크니까 그 집을 구입한 거에 대한 소위 정당화가 되거든요. 기대감의 정당화는 과거의 추세로부터 이루어지거든요. 라는 상황이 되기까지 이제 부동산 정책의 변화가 좀 궁금하거든요. 이 똘똘한 채라는 거는 옛날에도 있었던 용어긴 하지만 22년 이후부터는 뭐 너무나 전 국민이 공감하는 용어가 된 것 같습니다. 그 똘똘한 채를 대표하는 가격대가 서울 5분위 지역이 되는 거고요. 한국은 원래 자가취득을 매우 권장하던 나라였습니다. 주거 한 채는 과거에는 좀 권장했었기 때문에 부동산 취득세율이 평균 4%면은 집 1주택자는 주거 면적에 따라서 1에서 3%의 취득세를 주는 취득세 특례를 적용해주면서 오래 갖고 있는 것도 권장했기 때문에 막 사고팔고 하기보다는 그냥 장기 보유를 해라. 이명박 정부 때 장기 보유에 대한 그런 공제 한도를 종전에는 뭐 40%였으면 이걸 80%까지 높여주고 원래 15년 공제 한도 기간이었던 것도 10년으로 줄이면서 지금은 10년 갖고 있으면은 나중에 집값이 올라간 부분에 대해서 세금 낼 때 80%가 공제가 되니까 사실상 거의 노세금이 되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명박 정부 때부터 똘똘한 채에 대한 그런 인센티브가
인구가 막 쌓여가고 있었던 와중에 문재인 정부에서는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를 좀 강화를 했고 다주택보다는 똘똘한 채가 좀 더 유리하다는 생각이 또 올라간 상태에서 22년부터 달라졌던 부분은 그냥 사람들이 어느 순간부터는 초저출산, 지방소멸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기 시작을 하면서 그 지방에서 서울로 머니무브가 일어나고 그런 자금들이 서울의 똘똘한 한 채를 더 증폭시키는 형태로 가는 게 하나가 있는 것 같아요. 22, 23년 이후부터는 소위 서울 5분위만 랠리하는 이런 현상이 일어난 것 같아요. 아까 두 자릿수 대출 받으시는 분들도 겹겹이 쌓여있는 그런 제도적인 유리함 속에서 결국 서울 5분위, 4분위 지역밖에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 이거를 최선을 다해서 연끌하고 그 다음에 여기 관련해서 어떤 규제가 나오게 되면은 패닉 바잉하고 이런 게 한 3년간 계속 반복되어 왔던 행태 같습니다. 네. 그럼 이제 이 똘똘한 한 채라는 건 계속 5분위를 말씀하셨는데 상급지와 좀 동일하다고 보면 맞아요. 될까요? 그 5분위를 부동산 카페나 이런 커뮤니티에서는 상급지라고 얘기를 하고 결국 5분위 지역은 4분위 대비 상급지고 4분위는 3분위 대비 상급지이기 때문에 계속 1분위 대비 1분위가 2분위 대비 3분위가 이런 방식으로 위로 가야 된다는 것을 이제 종용받고 있기도 하고 과거 몇 년간 보여줬던 추세의 연장선 속에서도 이 방향이 정답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계속 여기 이제 매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모두가 이제 가슴속에 상급지를 좀 품고 사는 것 같은데요. 근데 제 주변도 사실 돈 번 부장님들이나 얘기 들어보면 갈아타기로 다 돈을 버신 거라서 저한테 지금이라도 빨리 제일 작은 데라도 빨리 사라고. 갈아타기 시대는 이제 끝난 거죠. 어렵나요? 네. 근데 안 되는 건 안 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지금 너무 올라서 어려운 거죠. 대출 규제가 강화된 11호 대책 이후 거래량은 급감했지만 현금 부자들의 신고가 거래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작은 평수 35평이거든요. 거기에 70억 이상 70억 안 가요. 나오면 바로 나가요. 규제랑 있는 게 뉴스에 많이 나오잖아요. 내릴 것 같으면 벌써 내렸거든요. 계속 거래는 이루어지고 있고요. 다 현금이에요, 요즘은. 한 6억 받아봤자 뭐 130억짜리 말도 안 되고 지금 여기 보시면 51평 95억이고 뭐 이러다 보니까 30평대도 지금 뭐 80억, 70억, 60억 이러니까 압구정 가격이 5배 정도 뛰었을 때 이런 자금들이 어디서 몰렸냐라고 보면 지방권에서 몰렸고요. 그 다음 다주택자들이 처분을 해서 하나의 돈을 모아서 압구정동으로 들어갔고요. 결국은 수요의 응집, 이 거래가 하나로 압축을 시켜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가격이 5배 정도 올라가는 그런 구조로 발생되는 그런 문제점들이 되는 거죠. 주택 시장이 너무나 이제 고도로 양극화되어 네. 되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완전 남의 나라 얘기처럼 들린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갈아타기는 과거에도 있었고 미래에도 있긴 할 건데 1분위, 2분위, 3분위와 4분위, 5분위 간의 그 간극이 더 높이 벌어지기 시작을 하면서 과거는 소위 순환강세장이다 보니까 5분위 오르면 4분위 오르고 3분위, 2분위, 1분위 오르면서 순환강세로 인해서 어느 정도는 같이 따라가는 경향이 있었는데 지금은 5분위, 4분위만 랠리를 하고 3분위 이하는 멈춰 있어서 이제 더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갈아타기가 사실상 불가능해지는 그런 시대로 넘어갔죠. 네. 그리고 한번 넘어갔기 때문에 여기서 어떤 가격상의 큰 변화가 없다면은 사실은 갈아타기가 거의 불가한 그런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갈아타기가 거의 불가능한 시대라고 하시긴 했지만 저를 포함한 저희 또래는 계속 갈아타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희망을 좀 갖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 전략이 만연해 있는 상황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이제 부동산을 이제 좀 고관여하게 바라보시는 분들은 그 다른 주거 같은 경우에는 소위 거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소위 환승연애 하듯이 계속 하다가 종착지는 저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두가 한 방향을 바라보고 저렇게 가고 있고 그리고 그것만이 맞다고 계속해서 소위 외부 주입을 받으니까 그냥 현재 주거지역이나 아니면 자기가 왜 가야 되는지도 모르는 상태로 그냥 그거를 인생 목표로 삼거나 하는 경우가 부동산에 조금 많은 것 같습니다. 한국의 첫 주택은 통상 사회생활 9년차 이상부터 첫 주택을 매수를 해요. 네. 그래서 뭐 30대 초반이 집을 산다는 거는 굉장히 앞서서 사는 거고 그래서 그 기준에서 봤을 때는 다른 주택 가격들이 좀 말도 안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회생활 한 10년 정도 했고 그다음에 결혼하면서 통상 집을 사거나 아니면은 이제 집을 마련하는 그런 과정으로 가게 되는데 그때 기준으로 양쪽이 모아놓은 소득이라든가 그때 소득 기준으로 대출을 받는다고 하면은 못 살 것도 없거든요. 소위 5분위 지역이나 이런 주택만 아니라면은 좀 중간 정도 되는 그런 평균 정도를 따라가도 나는 그렇게
문제가 있는 건 아니지 않나 이런 약간 여유를 가지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젊은 층이든 사람들한테서는 오분이가 살기 좋은 곳이란 걸 이미 알아버려서 그런지 네. 능력만 되면 저기 넘어가고 싶다라는 생각을 떨쳐내기 좀 어려울 것 같기는 해요. 네, 요즘에는 임장크루도 과거에는 그냥 집 보러 가는 거였는데 임장크루란 부동산을 답사하는 모임으로 당장의 투자보다는 공부를 하겠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일부 사람들은 실제로 계약할 의사 없이 손님을 가장해 집을 보러 가자고 부동산을 찾습니다. 실제로 매매를 하거나 임차를 하지 않을 분들인데 보러 온다라고 하면 저희들한테도 피해가 됩니다. 지금은 이런 것도 교육받고 임장을 갑니다. 그러니까 임장하는 방법도 교육을 받아요. 우리가 이번에 임장할 때는 이런 코스프레를 하자. 신혼부부 코스프레. 네. 아니면 또 나이가 있고 이제 격차가 있으면은 소위 삼촌이랑 같이 가거나 이제 그 동네 사람이랑 같이 가는 그런 임장 기술도 발전이 되다 보니까 진짜 살 것처럼 연기하고 자기 사업이 안 된다고 이제 토로하시는 그런 중개사분들이 많아졌죠. 그래서 그렇게 임장 간 걸 또 자기네 그 스터디와 그 학원에서 또 발표를 하고 자기 이번에 임장 여기를 갔다 왔고 여기 받고 어떻게 했고 그러면 또 서로 박수 치면서 잘했다고 얘기하고 다음에 또 가고 하는 이제 관행이 엄청 굳어져가지고 그냥 과거에는 임장이 그냥 매수하기 전에 현장을 둘러보는 거였다면 지금은 매수를 안 할 거지만은 공부를 위해서 가는 네, 느낌이네요. 저희가 입시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입시 제도가 좀 어려워지면서 학원이라든가 입시 관련 컨설턴트가 조금 많아진 것처럼 그렇죠. 지금 사실 청약도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고 청약 제도 너무 복잡하고 지자체마다 다르고 조건 다르고 그러니까 학원에서 부동산과 관련한 그런 소위 상급지로 가야 된다는 상급지론을 또 몇 년간 주입받다 보면은 결국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현재 있는 지역의 부족한 도시 기능이 어떤 부분이고 그거를 어필해서 그거를 채우려는 노력보다는 수단과 방법을 가지 말고 상급지로 갈아타고 하려는 그런 노력들이 이제 나오면서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이 똘똘한 채 우선주의에 따라서 이제 사실상 부동산 시장은 어느 정도 다들 정답이 정해져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구조 단에서 혁신이 없다면은 서울 5분위 지역이 지속적인 강세일 거고 다른 지역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주택가격 상승률이 저조할 거라고 보니까 사람들의 마음도 이미 결국 답이 다 섰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역설적으로 그런 방향이다 보니까 정답이 또렷한 거에 대해서는 공부를 열심히 할 필요는 없거든요. 이런 부동산 쪽에서는 계속 소위 말하는 수강생들을 모집하고 막 바이럴을 시켜야 되는 그 입장에서는 임장도 열풍이고 분양권도 열풍이고 막 거래도 어떤 데는 뭐 호가가 좀 얼마고 올랐고 대단하게 올랐고 정책 때문에 이제 반대 효과로 뭐가 생겼고 재건축 엄청 열풍이고 하면서 계속해서 이 시장이 호황인 것을 어필하려고 하는 것들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 현실은 이제 지금은 5분위 지역조차도 주택 거래가 잘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부동산 쪽에서는 막 이런저런 모멘텀을 계속해서 불러일으키고 싶어하는 것들을 좀 뉴스화하고 그리고 그들끼리는 서로 그걸 공유하면서 그래 이 시장 아직 안 죽었어라는 그런 정신적인 만족을 하는 것 같거든요. 그러나 시장 전체로 보면은 현재는 뭐 머니무브라든가 아니면 다른 자산에 대한 좀 선호라든가 이런 것들이 부동산 시장에도 좀 나오면서 부동산 시장 전체적으로는 상당히 안정화되고 있는 그런 구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부동산에 대한 불안을 악용해서 돈벌이 수단을 쓰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요즘 댓글들 보면 전 국민 다단계가 끝났다라는 말이 나오기는 해요. 어떻게 보시나요? 이 불안감. 인간은 근본적으로 스토리에 약하고 그 약한 스토리에 손쉽게 빠져드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이런 성공의 경험담들이 계속해서 누적되는 그런 환경 속에 살고 있다면 자기도 점점 불안해지면서 그런 행동을 하게 되고 그런 것들이 임장크루부터 시작해서 부동산과 관련한 엄청난 교육을 듣고 결국에는 주택을 무리해서 매수하게 되는 그런 걸로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결국은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서는 그냥 되도록이면 좀 평균이라든가 아니면은 좀 객관적인 그런 수치에 좀 더 집중하는 게 좋은 것 같고 청년층 자산이랑 소득을 가면은 이것도 완전 하세월이어가지고 앞으로 우리나라는 그냥 이제 부모가 잘 사는 청년들이랑 부모가 못 사는 청년으로 완전 나눠지기 때문에 옛날처럼 맨 땅에서 다 같이 시작하는 그런 나라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완전 뭐 우울한 얘기죠. 이거에 대해서 청약이든 주택이든 여러 가지 복지 혜택을 주는 데 있어서 지금 그 사람의 소득만 보는 것이 아니라
아니라 그 부모 소득이나 부모 자산도 같이 보자 이런 얘기가 요즘 나오는 이유도 저희 때도 약간 잘 사는 집이 좀 있었고 아닌 집이 좀 있었고 했지만은 지금은 완전 벌어졌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부분을 어느 정도 경감하는 그런 형태의 정책들이 조금 필요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산 격차를 말씀해 주셔서 그런데 이 자산에 따른 이 보유세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4분위, 5분위 같은 그런 고가 아파트를 통해서 가장 전국의 돈을 빨아들이는 가격 상승 기대감이 높은 자산을 자녀가 취득하게 하는 데 있어서 보유세가 낮다는 것은 너무나 유리한 방식이기 때문에 이런 낮은 보유세가 계속 이어지도록 이런 헤게모니를 장악한 가구들은 또 계속 이걸 주장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반대쪽에서는 자연스럽게 높은 보유세를 도입함으로 인해서 자산 간의 불평등을 그나마 좀 더 완화해 보자고 생각을 하는 것 같고 이 맥락에는 또 상속세 논쟁도 있는 거고요. 3년에서 5년 뒤에는 이 상급지 신화가 더 강해질지 아니면 약해질지 어느 쪽을 바라보시나요? 상급지 신화가 강해진다고 하면은 그거는 저는 도시정책 실패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상급지라는 건 결국은 살고 싶은 지역이 좁다는 건데 살고 싶은 지역이 좁다는 거는 여러 도시 기능이 일부 지역에 쏠려 있다는 거고 의료든 학교든 학원이든 맞아요. 이제 그런 것들이 다른 지역에는 아예 제공되지 않는다는 거는 그거는 정말 도시 설계의 근본적인 실패여가지고 전 사람들한테 소위 상급지에 오지 못하면은 뭐 항상 그냥 거쳐가는 경로에 있을 뿐이고 다 목적지가 5분이라고 하면 그건 매우 불행한 사회라고 생각을 하고요. 부족한 지역에 그런 것들을 공급하겠다는 생각을 펼친다면은 지금처럼 상급지 신화가 더 세지진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실패는 서울시가 했는데 그거에 대한 그 성공과 실패에 대한 인식은 저희 시민들이 가져야 되는 부분인 것 같거든요. 각자 도생으로 가계 레벨에서 그냥 어떤 정책이나 이런 부분에서 큰 기대를 안 하고 있다는 거는 그동안 그 정책을 짜는 사람들이 얼마나 불신을 줬으면 이런 생각을 할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요. 개인들에게 그냥 완전 줄 세우기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책적으로 너무 아쉽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이런 기회가 별로 없어서 제가 딱 이제 집을 사고 싶은 30대가 되거든요. 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직장생활 10년 차가 안 되는 경우에는 모아놓은 잉여자산이 거의 없기 때문에 통상적으로는 대부분 다 임차를 살거든요. 네. 그 평균적으로 한 9년, 10년 차 정도가 되면은 뭐 혼인이라든가 아니면 결혼 안 한다 하더라도 집을 구매하게 되는 그런 과정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래서 그때까지 주택가의 한 30% 정도를 모으겠다는 생각하에 나머지는 이제 대출을 통해 가지고 집을 취득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로이고 종전주택을 시가에 사는 것보다는 분양을 받는 것이 좀 더 좋기 때문에 청약을 통해서 분양주택을 노리시는 것도 이제 좋은 방법론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거주지가 서울이시면은 아니면 경기도나 서울인 경우에는 서울도시공사나 경기도시공사 그리고 LH공사가 하고 있는 그런 주거 프로그램들이 아주 많이 있는데 그런 프로그램들을 최대한 활용해서 일단 자기 주거료를 낮추면서 생활비를 절감시키고 잉여소득을 저축하고 이거를 또 좋은 자산을 투자하면서 그냥 복리 효과를 그래도 한 10년 정도 보게 되면은 10년 후에는 이런 뭐 해외 자산이나 이런 거에 대한 복리 효과로 금액이 작다고 느끼는 것도 나중에는 좀 커질 거로 보고 있거든요. 결국은 집이라는 걸 사는 데는 그냥 사고 싶다고 사지는 게 아니라 그걸 살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사지는 건데 그 살 수 있는 능력은 결국 자산과 소득에서 나오는 거고 자산과 소득을 높인다면은 집이라는 거는 전 자연스럽게 따라온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자산 소득을 늘려놓지 않은 상태에서는 안 따라오는 거겠죠. 그러니까는 지금은 오히려 자기 소득 높이고 자산 높이고 하는 그런 걸 하고 있는 것이 이미 집을 사는 그 경로에 그 레이스에 동참하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 5분위 아파트가 좋냐? 지난 15년은 좋았다고 생각이 되고 어느 정도는 근데 사실 지난 15년도 따지고 보면은 나스닥이 15배 지수가 상승했으니까 서울 아파트가 상대적으로 열이었다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시점에서 봤을 때는 환율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를 고려하면 서울 5분위 자산이 아주 좋은 자산은 아니고 그냥 부동산 내에서는 제일 좋은 자산이지만 타 금융자산이랑 비교하게 됐을 때는 열이에 있는 자산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은 그런 게 불안이나 이런 부분이 좀 사라질 거라고 생각해요. 네. 오늘 말씀 나누면서 저도 이제 청년이다 보니까 정말 궁금한 것도 많고 평소에 이제 궁금하지만 알 수 없었던 분야들에 대해서 좀 많이 알게 돼서 너무 좋았습니다. 최 대표님 말씀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이제 미래의 내 집은 어디에 있을 것인가, 내가 살지 그리고 사고 싶은 집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귀한 말씀 나눠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